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제국 중 하나가 왜 산산조각이 났을까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대륙 규모의 영토는 20개가 넘는 나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옆 나라 브라질은 하나로 뭉쳐서 지금도 거대한 영토를 자랑하고 있는데 말이죠. 콜럼버스가 바하마 제도에 발을 디딘 이후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 영토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확장됐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땅덩어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부왕령이라는 거대한 행정구역이 만들어졌고, 그 밑에는 또 총독령이나 속주가 있었으며 그 아래로도 계속해서 작은 단위들이 존재했죠.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존재했습니다. 크리오요와 페닌술라레스, 이 두 집단 사이의 차별이 결국 제국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됐어요. 법적으로는 똑같은 지위를 가졌다고 했지만 실제 현실은 전혀 달랐죠. 한 제국이 어떻게 20개가 넘는 나라로 쪼개졌는지 그 수수께끼 같은 역사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오요라고 불린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어난 스페인 혈통이었고, 페닌술라레스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직접 건너온 스페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크리오요들은 분명히 백인이었고 스페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오르기가 극도로 어려웠어요. 그런 핵심 요직들은 대부분 소수의 페닌술라레스들에게 돌아갔으니까요. 크리오요들도 특권층이긴 했지만 본국 출신들만큼은 아니었던 셈이죠. 이런 차별이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키웠을지는 충분히 상상이 가실 겁니다. 1796년이 되자 스페인과 프랑스가 제2차 산일대폰소 조약에 서명하면서 영국에 맞서는 동맹이 됐어요. 스페인령 아메리카는 오직 본국하고만 무역할 수 있었는데 영국이 이에 대응해서 해상 봉쇄를 시작했죠. 스페인은 어쩔 수 없이 무역 금지령을 풀고 중립국들과의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미 때가 너무 늦어버린 조치였죠. 1806년으로 시간을 건너뛰면 영국인들은 남아메리카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찬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라플라타 강 하구가 새로운 식민지로 가장 이상적인 장소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리마에 비해 덜 중요한 도시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영국군은 하구를 따라 올라와서 침공을 시도했습니다. 초반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 듯 보였지만 결국에는 현지 민병대에게 패배하고 말았죠. 놀라운 건 이 민병대를 이끈 건 혁명가들이었고 스페인 본국의 도움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스페인 본국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왕은 아마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냥이나 즐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은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니까요. 국가의 중요한 일들은 왕비 마리아 루이사와 수상 마누엘 고도이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말에 따르면 왕비와 고도이는 거의 확실하게 연인 관계였다고 하죠. 나폴레옹은 고도이에게 포르투갈을 나눠 갖자고 약속했고, 고도이는 프랑스 군대가 스페인을 통과해서 포르투갈을 침공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포르투갈 왕실은 브라질로 도망쳐야 했고 수도가 리스본에서 리우데자네이루로 옮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스페인의 비열한 계략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 국민들은 고도이를 극도로 혐오했고 반란군들은 왕이 빈민 출신에게 모든 권력을 넘겼다고 믿었어요. 결국 그들은 카를로스 왕에게 고도이를 해임하라고 강요했죠. 카를로스 왕과 그의 아들 페르디난드는 서로를 증오했다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약한 표현일 정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왕위 다툼은 나폴레옹에게 상당한 골칫거리가 됐고, 그래서 나폴레옹은 왕실 가족을 바이온으로 초대해서 둘 다 자기 앞에서 왕위를 포기하도록 강요했어요. 그는 그들을 추방하고 이미 스페인에 들어와 있던 프랑스 군대로 점령해버렸으며 자기 형 조제프를 스페인 국왕으로 앉혔죠. 말 그대로 아무도 놀라지 않았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통치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310명이 넘는 선출된 대표들이 카디스에 모여서 주장했어요. 이른바 카디스 의회라고 불리는 곳에서 말이죠. 코르테스는 의회를 뜻하고
대는 전치사이며 카디스는 그냥 도시 이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메리카 출신의 크리오요라고 상상해 보세요. 프랑스 혁명의 승리와 미국 독립전쟁의 성공을 직접 목격한 사람 말이죠. 두 개의 완벽한 성공 사례가 있었던 셈입니다. 나폴레옹의 스페인 침공은 필요했던 불씨였어요. 크리오요들은 완벽한 명분을 얻었습니다. 스페인 왕관을 배신하지 않으면서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스페인 왕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일부 왕당파들조차 프랑스인이 스페인을 통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크리오요 혁명에 합류했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형태의 자치정부가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훈타였어요. 처음에는 페르디난드가 돌아올 때까지 그의 이름으로 통치하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죠. 5월 혁명 기간 동안 라플라타 부왕령의 부왕이 해임됐고 제1차 훈타가 수립되면서 옛 부왕령의 이름이 라플라타 연합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제1차 훈타는 자신들의 권위를 이 새로운 정부 형태를 승인하지 않은 다른 속주들에게까지 확대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한 인물을 연합주의 대변인으로 선택해서 파라과이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보냈습니다. 이것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하여금 재앙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는데 아순시온을 굴복시키기 위해 군대를 보낸 겁니다. 파라과이 속주는 그들을 막아냈고 이건 스페인에게는 좋은 소식이어야 했어요. 하지만 파라과이의 스페인 총독은 파라과리 전투에서 패배할 거라고 믿고 도망쳐버렸고 이게 아순시온의 패닉을 일으켰죠. 게다가 그는 파라과이 사람들이 증오하던 포르투갈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고 자기 군대에게 급여 지급도 중단해버렸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결국 군사 봉기를 불러일으켰고 한때 충성스럽던 속주는 권력 공유 훈타를 만들어냈어요. 그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편지를 보내서 독립을 원하지만 국가연합 내에서 독립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죠. 이건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완전히 반대하던 것이었지만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모든 속주들을 단일 국가로 통합하고 싶어 했고 거기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속주가 모든 권력을 쥐기를 원했거든요. 당연하게도 일부 속주들은 자기들도 권력을 좀 갖고 싶어 했죠. 대륙 규모의 권력 공백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한 조각씩 차지하고 싶어 한다는 건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카우디오라고 불리는 군벌들이 스페인령 아메리카 전역에서 일어나서 작은 지역이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제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몬 볼리바르였죠. 카라카스의 부유한 크리오요 가문에서 태어난 볼리바르는 스페인으로 유학을 갔고 거기서 운명의 여인 마리아 테레사를 만났습니다. 어떻게든 작업에 성공해서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볼리바르는 미친 듯이 사랑에 빠져 있었죠. 행복한 부부는 베네수엘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마리아 테레사가 병에 걸려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볼리바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는 이미 그녀와의 삶을 모두 상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녀는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엄청난 슬픔을 완화하고자 그는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대륙을 여행하는 동안 그는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개인의 자유와 이성이 절대 군주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의 아내가 남긴 공허함은 정치와 조국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그는 곡식의 쟁기가 아니라 전쟁의 전차를 따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는 남아메리카로 돌아와서 1811년 베네수엘라 독립선언 때 참관인으로 참여했지만 지진과 여러 왕당파의 반혁명 때문에 공화국은 매우 짧은 수명을 가졌어요. 볼리바르는 혁명 대의를 위한 지원을 구하러 카르타헤나로 갔고 카르타헤나 선언문을 작성했는데 거기서 연방주의가 제1차 베네수엘라 공화국의 붕괴 원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한 군대를 지원받았고 그걸 이용해서 오카냐와 쿠쿠타에서 왕당파를 격퇴했죠.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라플라타 부왕령에서 태어났어요. 스페인을 위해 진행 중이던 반도 전쟁에 참전한 후
카디스 체류 중에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고 나서 남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왔죠. 도착하자마자 그는 기병대 중령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는 독립대의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과의 경주에 빠르게 뛰어들었죠. 그래서 왕당파가 산 로렌소 마을에 상륙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 그는 자기가 먼저 거기 도착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모아서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5일 동안 32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했고 강을 따라 배로 이동한 왕당파를 앞질렀어요. 산 마르틴이 먼저 도착했고 왕당파가 산 카를로스 수도원을 습격할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하들을 안쪽에 숨겼습니다. 새벽이 되자 부대는 건물 뒤편에 진영을 갖췄어요. 그의 계획은 왕당파가 상륙해서 수도원으로 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습적인 협공으로 적군을 포위하는 것이었죠. 이 두 개의 종대는 각각 63명의 기병으로만 구성될 예정이었고 보병은 건물 안에 남아서 후퇴할 경우에만 사격할 계획이었습니다. 때가 되자 왕당파는 원래 계획과 다른 곳에 상륙했지만 산 마르틴은 돌격했어요. 그의 종대가 적에게 가장 먼저 도달했고 그는 직접 돌격을 이끌었죠. 대포 사격이 돌격하는 병사들에게 쏟아졌고 산 마르틴의 말이 죽으면서 그를 아래에 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용감하게 돌격을 이끄는 걸 본 부하들이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왕당파 병사가 총검으로 산 마르틴을 찌르려 할 때 한 애국자가 그의 목숨을 구했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이 두 번 총에 맞기 직전에 그를 구출했습니다. 기병대의 두 번째 돌격이 스페인 군대를 후퇴하게 만들었고 2대 1로 수적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애국자들의 승리로 끝났어요. 산 마르틴은 충성심을 증명했고 산 로렌소 승리 이후 북부군 사령관으로 임명됐는데 이건 정말 멋진 직함이죠. 그런데 연합주에게는 상황이 안 좋아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동부 속주라고 알려진 이 속주가 놀랍게도 좀 더 연방주의적이기를 원했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이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몬테비데오는 연방주의 지지자들에게 포위됐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군대는 도시를 떠났고 동부 속주는 연방 동맹을 결성했는데 이건 연방 조직을 수립하려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속주들의 동맹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차이는 한 가지만을 의미했죠. 내전 말입니다. 파라과이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력 공유 훈타는 이제 2명만 남았고 곧 1명만 남게 됐어요. 프란시아가 독재자가 되면서 파라과이는 긴 고립주의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베네수엘라로 돌아가 보면 볼리바르는 그의 경이로운 원정에서 카라카스를 향해 진군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는 죽음까지의 전쟁 포고령을 작성했는데 거기에는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는 카라카스를 행진해서 지나가며 제2차 베네수엘라 공화국의 창설을 선포했어요. 카디스 의회는 1812년에 최초의 스페인 헌법을 승인했는데 기본적으로 왕이 더 이상 모든 권력을 갖지 않으며 국민이 권력을 갖고 왕은 헌법에 따라 통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대표권을 스페인령 아메리카와 필리핀까지 확대했죠. 1812년 자유주의 헌법의 성과를 폐지하고 스페인을 절대 군주제로 되돌린 후 페르디난드는 해외로 눈을 돌렸어요. 아메리카에 이미 주둔하고 있던 왕당파 군대가 베네수엘라를 되찾았고 제2차 공화국을 종식시켰습니다. 볼리바르는 뉴그라나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구하러 카르타헤나로 갔지만 그들은 그에게 다른 혁명가들로부터 산타페를 탈환하라는 임무를 주면서 군대를 줬어요. 최근에 다른 혁명가에게 점령당한 카르타헤나로부터 병력과 보급품을 거부당한 후 그는 도시를 포위했지만 한 달 반 후 환멸을 느끼고 자메이카로 자진망명했습니다. 암살 시도를 피한 후에는 아이티로 여행했죠. 한편 반도에서 온 왕당파 군대가 쏟아져 들어와서 베네수엘라, 뉴그라나다, 칠레 전역의 반란을 진압하고 있었어요. 산티아고 마르가리타 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타페를 점령하면서 효과적으로 부분적인 재정복을 완성했죠. 아이티에서 볼리바르는 정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앙고스투라에서 공화군을 이끌었고 도시를 점령하면서 해방군에 합류하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약속했어요. 이건 양측이 모두 사용하던 일반적인 관행이었는데 메스티소, 원주민, 노예들을 모집하면서 승리하면 사회적 개선을 약속했던 거죠. 심지어 소수의 크리오요들조차 왕당파 대의를 지지했지만 그건 오직 자신들의 상업적 이익에 도움이 될 때만이었습니다. 남아메리카 남부로 돌아가 보면 포르투갈이 방금 동부 속주를 무력으로 병합했어요. 이제 또 다른 핵심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페루 부왕의 아들로 스페인과 아일랜드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죠. 산 마르틴과 오히긴스는 라우타로 로지의 회원이었는데 이건 스페인으로부터 남아메리카의 독립을 촉진하려는 비밀 조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횡단하기 전에 산 마르틴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부와 지방 카우디오들 모두로부터 보급품을 받았지만 내전이 독립전쟁보다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쪽과도 완전히 동맹하지 않았습니다. 산 마르틴과 오히기스 둘 다 안데스를 넘었고 몇 번의 승리와 패배 끝에 결국 마이프 결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칠레에서 왕당파를 몰아냈어요. 산 마르틴에게는 칠레에 대한 통제권이 제한됐지만 그는 나머지 남아메리카를 해방시키는 걸 돕기 위해 거절했고 대신 오히긴스가 칠레의 최고 지도자로 선포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쯤 뭔가를 눈치채셨을 겁니다.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많은 지역이 매우 다른 속도로 독립하고 있었다는 점 말이죠. 이는 처음부터 초대형 국가라는 아이디어가 이미 깨져 있었다는 걸 의미했어요. 베네수엘라로 돌아가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볼리바르와 영국군이 함께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반도 전쟁 동안 영국은 나폴레옹에 맞서는 동맹으로 스페인을 유지하고 싶어서 아메리카 독립전쟁에서 중립을 선언했었죠. 그런데 나폴레옹의 패배 이후 그들은 볼리바르의 혁명을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볼리바르와 영국군은 안데스를 넘어서 보야카 전투에서 승리한 후 산타페를 점령했고 베네수엘라와 뉴그라나다를 그란 콜롬비아로 합병하면서 도시 이름을 보고타로 바꿨어요. 그렇지만 일부 영토는 여전히 왕당파의 통제 아래 있었죠. 연합주의 내전 상황도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연방 동맹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단일주의 정부를 상대로 세페다 전투에서 승리한 후 그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속주와 연방 협정을 맺었는데 여기서 각 속주가 주권을 갖게 됐고 연방 정부가 국가 정부를 대체했어요. 이제 북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풀어야 할 게 많으니까 단계별로 가보겠습니다. 쿠바와 푸에르토리코는 스페인의 일부로 남았는데 그들이 경제 호황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경제 호황이라고 하면 매우 수익성 높은 노예제를 의미하는 거였죠. IT 노예 혁명 이후에 쿠바와 푸에르토리코의 설탕 농장이 엄청난 수요를 받고 있었고 두 섬의 노예 소유주들은 독립하면 노예 반란이나 노예제 폐지가 일어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게다가 매우 강력한 스페인 군사력이 주둔하고 있어서 독립 지지자들은 억제되고 있었죠. 반면에 산토도밍고의 총독은 자기 섬이 스페인에게 버림받았다고 보고 스페인 통치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고 영토 이름을 스페인령 IT로 바꿨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IT에 의해 평화롭게 병합됐죠. 뉴스페인이나 과테말라 총독령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이들은 여러 속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둘 다 독립을 얻은 후에 합쳐져서 멕시코 제국을 형성했어요. 한 사람은 멕시코를 입헌 군주제로 만들려고 3대 보장 고획을 작성했고 다른 사람은 멕시코 공화국을 수립하려는 카사마타 계획을 작성했는데 이게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제1차 멕시코 제국은 재앙이었고 이투르비데의 퇴위 후에 과테말라 총독령의 모든 옛 속주들이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만 빼고요. 치아파스 지역은 험준한 지형이
그들을 총동령의 나머지 지역과 격리시켰기 때문에 매우 강한 치아파스 인디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멕시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치아파스의 남부 지역인 소코누스코는 과테말라의 일부로 남고 싶어 했지만 멕시코도 이 지역을 주장했고, 그래서 이 지역은 한동안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었죠. 나머지 속주들은 중앙아메리카 연방공화국을 형성했는데 각각 자기들만의 정체성, 문화,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필리핀에서도 독립을 위한 봉기가 있었습니다. 스페인군의 대위였던 안드레스 노발레스가 무장한 분노한 군중과 함께 밤에 부총독과 전총독을 죽였고, 군중은 외쳤어요. 이 자칭 제국은 성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단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노발레스는 얼마 후 처형됐고, 그와 함께 독립 필리핀이라는 아이디어도 사라졌어요. 지금은 말이죠. 페루로 돌아가서 2년 전으로 되감아 보겠습니다. 산 마르틴이 페루의 독립을 선언했지만 일부 왕당파 세력이 여전히 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볼리바르는 그란 콜롬비아의 베네수엘라 지역에서 마지막 왕당파 군대를 격퇴했고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했죠. 한편 파나마에서는 무혈 반란을 일으키고 그란 콜롬비아에 합류했어요. 산 마르틴에 의한 에콰도르의 페루 병합을 두려워한 볼리바르는 남쪽으로 진군했고, 그의 원수 수크레는 북쪽으로 진군했습니다. 수크레는 핀친차 전투에서 왕당파를 격퇴하고 키토를 점령했어요. 볼리바르는 빠르게 키토와 과야킬 둘 다 병합하고 거리를 행진했죠. 단 한 달 후에 산 마르틴이 과야킬에 도착했지만 볼리바르는 먼저 거기 있으면서 그를 그란 콜롬비아로 환영했습니다. 과야켈 회담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둘 다 스페인령 아메리카 전체의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내부 반란이 만연했고 많은 카우디오들이 산 마르틴이나 볼리바르의 이 인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큰 연합의 엄청난 규모는 관리하기에 악몽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란 콜롬비아는 이미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옛 부왕령과 총독령 사이의 교역로가 지형이 너무 산악이거나 숲이 우거져 있어서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고, 그래서 의사소통이 어려웠죠. 과야킬 회담이 끝나자마자 산 마르틴은 자기 군대를 볼리바르에게 넘기고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갔지만 도시에서 단일주의자들과 연방주의자들 사이의 긴장이 너무 높아서 딸과 함께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볼리바르의 초점은 페루에 남아있는 왕당파 거점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최고 원수 수크레의 도움으로 그들은 몇 번의 전투에서 승리했고 카야오 항구를 포위했습니다. 페루가 완전히 해방되려고 하고 있었고, 볼리바르는 페루 의회에 의해 페루의 독재자로 임명됐습니다. 한편 수크레는 투무슬라 전투에서의 승리로 상부 페루의 마지막 왕당파 거점을 확보했어요. 그는 새롭게 해방된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죠. 그들은 페루와 통합하거나 라플라타 연합주와 통합하거나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선택했고 볼리바르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그를 달래기 위해 나라 이름을 볼리비아로 지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카야오의 마지막 왕당파 군대가 항복했습니다. 볼리바르는 페루 공화국의 헌법을 작성하고 그란 콜롬비아로 돌아가면서 페루를 볼리바르의 장군 중 한 명이 이끄는 통치위원회 아래 두었어요. 한편 대륙의 동쪽에서는 전쟁이 선포됐지만 몇 번의 전투와 여러 소규모 충돌 끝에 전쟁은 교착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영국이 중재하기로 선택됐습니다. 그들은 두 나라 사이의 완충국으로 우루과이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브라질과 연합주가 몬테비데오 조약에서 제안을 수락했어요. 그런데 이 결정에서 정작 우루과이 사람들은 초대받지 못했죠. 한편 페루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통치위원회가 독립전쟁에서 볼리바르와 함께 싸웠던 이 사람을 선출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만의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볼리바르의 통치 아래 남아메리카가 통합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란 콜롬비아의 남부 지역을 침공했지만 다름 아닌 수크레 본인에 의한 타르키 전투에서의 패배와 페루 군대의 쿠데타가 그로 하여금 평화 조약에 서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볼리바르는 쉴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란과 분열이 전혀 없는 강하고 통합된 그란 콜롬비아에서 기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수많은 반란과 분열 후에, 그리고 어쩌면 영국의 약간의 지원과 재정 원조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베네수엘라가 독립했고 호세 안토니오 파에스가 대통령으로 임명됐어요. 연방주의와 중앙집권주의 지지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정치적 차이, 공화국을 구성했던 사람들 사이의 지역적 긴장, 그리고 카우디오들 때문에 그란 콜롬비아는 뉴그라나다, 에콰도르, 베네수엘라로 분열됐습니다. 볼리바르가 그토록 꿈꿨던 통합된 남아메리카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중앙아메리카 연방공화국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방언, 이념의 혼합은 결국 유지되지 못했어요.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연방이 자유주의 개혁을 시행할지 보수주의 개혁을 시행할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니카라과가 가장 먼저 탈퇴했고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가 뒤따랐습니다. 과테말라는 로스 알토스 주가 과테말라 자체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내전 속의 내전에 휘말렸어요. 과테말라가 연방에서 탈퇴하고 로스 알토스를 강제로 다시 병합했죠. 양국이 주장했던 소코누스코 지역을 기억하시나요? 혼란 속에서 멕시코가 그것의 큰 부분을 병합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기본적으로 연방에 남은 유일한 주였기 때문에 스스로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브라질 제국은 어떻게 온전함을 유지했을까요? 결국 스페인령 아메리카는 이 난장판으로 붕괴됐는데 말이죠. 1815년에 포르투갈 왕실은 브라질의 지위를 부왕령에서 왕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귀족이 없었기 때문에 주왕 6세는 귀족 자기를 팔기 시작했죠. 그는 또한 무역 금지령을 해제하고 여러 경제 개혁을 시행했으며 대학과 극장을 건설했어요. 브라질은 빠르게 경제 호황기를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때 왕을 외국 압제자로 봤지만 이제 그를 리우에 살면서 해변과 브라질 요리를 즐기는 정말 친근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심지어 브라질 사람처럼 자랐죠.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유럽으로 돌아가 보면 포르투갈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주의 혁명을 겪은 후 왕의 귀환을 요구했죠. 입헌 군주제가 생겨나고 있었어요. 주왕은 브라질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확신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돔 페드로가 브라질에 머물게 한 후 그를 섭정 왕자로 임명했죠. 돔 페드로는 그러고 나서 몇몇 브라질 대표들을 포르투갈 의회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의회는 브라질을 식민지의 지위로 되돌리는 일련의 법률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고 이게 그들을 상당히 화나게 만들었으며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1822년 9월 7일 이피랑가 강 앞에서의 유명한 장면에서 돔 페드로는 자기 제복에서 포르투갈의 흰색과 파란색 휘장을 찢어냈고 칼을 뽑아서 독립을 맹세했어요. 돔 페드로는 자신을 브라질 제국의 황제로 선언하고 일련의 개혁을 시행했는데 예를 들면 자기 급여를 줄이고 정부를 중앙 집권화하고 소금세를 없애고 사법체계를 더 공정하게 개편하는 것들이었죠.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일부 속주들은 포르투갈의 일부로 남으려고 했지만 정부는 구조화되어 있었고 브라질 군대는 강력했습니다. 반란은 나라를 분열시키기에는 충분히 약했죠. 권력 공백이 없었기 때문에 브라질이 국가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포르투갈로 돌아가 보면 의회는 자유주의 헌법을 승인할 수 있었고 주왕왕이 서명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반란 전에 주왕은 매우 보수적인 아내, 매우 보수적인 아들, 그리고 여러 매우 보수적인 군 장교들의 강요로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거부하고 절대주의를 복원했습니다. 주왕은 3년 후에 죽었는데 아마도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격동의 시대가 막을 내렸어요. 결국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스페인령 아메리카가 20개가 넘는 나라로 쪼개진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오요와 페닌술라레스 사이의 뿌리 깊은 차별, 지역마다 다른 경제적 이해관계, 서로 다른 정치 이념, 그리고 무엇보다 대륙 규모의 영토를 하나로 묶을 만한 강력한 중앙 권력이 부재했던 것이죠. 반면 브라질은 왕실이 직접 리우데자네이루에 머물면서 중앙 집권적 정부 구조를 유지했고 권력 공백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어라는 단일 언어, 왕실의 존재, 그리고 구조화된 정부가 브라질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했어요. 스페인령 아메리카에는 그런 접착제가 없었죠. 볼리바르와 산 마르틴이 꿈꿨던 통합된 남아메리카는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각 지역의 카우디오들은 자신만의 권력을 원했고 지리적 장벽은 소통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정치적 이념의 차이는 내전을 불러왔어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고 그 파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되었습니다.